나라 하나를 통째로 사는 가격, 고작 비자 280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주가 투발루를 구하는 착한 이웃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계약서 뒷면엔 섬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살려줄 테니 너희 나라에 주권을 넘겨라. 이건 이민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국가 매매입니다. 호주는 도대체 왜 지도에서 사라지는 땅을 돈 주고 샀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거래 장부를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광활한 푸른색 캔버스. 누군가에게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지상낙원, 몰디브나 타히티 같은 로맨틱한 휴양지일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 펜타곤의 장군들과 베이징의 공산당 간부들이 보는 모니터 속에서 이 바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야자수가 흔들리는 해변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체스판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 호주 바로 위에 흩뿌려진 작은 점들이 보일 겁니다.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투발루.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 작은 섬들이 지금은 전 서버를 통틀어 가장 비싼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마치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다리를 먼저 차지해야 적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섬들은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맵의 유일한 목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구멍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간을 딱 80년 전으로 돌려보죠. 1942년, 일본 제국군은 정확히 이 경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호주를 고립시키고 미국과 갈라놓기 위한 이른바 차단작전이었죠.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중국의 해군 함정들이 그리는 항적은 80년 전 일본군의 침략 루트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말이죠. 미국과 호주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섬들에 군사기지를 짓고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괌과 하와이로 가는 바닷길이 막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호주는 자신의 앞마당이 적의 주차장이 되는 꼴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알 대신 더 강력하고 조용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조약이라는 이름의 문서입니다. 2023년 11월 남태평양 쿡제도에서 열린 포럼 현장은 겉보기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호주 총리는 웃으며 투발루 총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기후위기로 가라앉는 섬나라를 구해주겠다는 감동적인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들의 땅이 사라지면 우리 호주가 당신들의 국민을 받아주겠다. 인류애가 넘치는 장면처럼 보였죠.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는 국가를 운명을 건 잔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투발루는 인구 1만, 서울 종로구만한 크기의 초미니 국가입니다. 해수면이 1년에 4mm씩 상승해 머지않아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죠.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호주가 내민 손은 구원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호주는 투발루 국민들에게 매년 비자 280장을 주는 대가로 투발루라는 국가의 안보 결정권을 통째로 요구했습니다. 내 집 안방 문을 열어주는 대신 옆집 아저씨가 앞으로 네가 누구랑 친구를 할지, 누구를 집에 들일지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통보한 셈입니다. 만약 투발루가 중국과 항구건설 계약이라도 맺으려 한다면 호주는 안 돼라고 말할 권리를 가집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호주 군대가 투발루 동에 들어와 작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엄연한 주권 국가가 자신의 외교권을 옆 나라에 외주 맡겨버린 국가 리스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투발루 총리가 떨리는 손으로 조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테이블 위에는 아주 묵직하고 차가운 검은색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그 짧은 순간, 투발루의 주권은 호주의 금고 속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마친 펜 끝이 향한 곳은 단순한 종이 위가 아니었습니다. 렌즈가 번뜩이는 회담장 구석의 차가운 물건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만년필 끝이 가리키던 것은 바로 이 감시의 눈이었습니다. 조약의 이름인 탈레필리는 투발루 말로 이웃의 집을 내 집처럼 돌본다는 아주 따뜻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챙겨주는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죠. 호주 총리는 이 단어를 수십 번 강조하며 세계 언론을 향해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돌봄의 진짜 의미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보안 카메라를 이웃집 거실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4조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투발루는 안보나 국방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호주와 합의해야 한다. 법률 용어라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만 이걸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계정으로 바꿔보면 상황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써온 SNS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 동네 힘센 형이 나타나서 너 해킹당할까봐 걱정되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줄게 라며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DM을 보내려면 매번 그 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형이 싫어하는 친구라면 친구 추가 버튼조차 누를 수 없습니다. 내 계정인데 로그인 권한은 남에게 넘어가 버린 황당한 상황. 전문 용어로 주권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호주가 가진 이 권한은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닙니다. 일종의 거부권, 베토입니다. 투발루가 만약 항구를 확장하고 싶어서 외국 건설사를 부르려 해도 호주가 그 건설사 뒷조사 좀 해봐야겠는데? 라고 제동을 걸면 공사는 무기한 중단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깔 때도, 경찰 무전기를 바꿀 때도, 심지어 사이버 보안 업체를 선정할 때도 호주에 결제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투발루 내부에서는 즉급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기후 난민이지 호주의 식민지 노예가 아니다 라는 피켓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전직 총리였던 NLS 포아가는 이건 우리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는 짓이다. 2차 대전 때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썼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아예 등기 권리증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호주의 계산된 친절은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되어 투발루의 발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호주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걸까요? 단순히 투발루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해주고 싶어서 욕을 먹어가며 이런 조약을 맺었을까요? 천만에요. 호주 정보부의 책상 위에는 투발루 사람들의 비자 신청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맨 앞장에는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누군가가 계속해서 투발루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호주가 투발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그토록 원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투발루 스마트폰 화면에 뜬 접근 차단 메시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호주가 잠가버린 그 문을 지금 아주 거대한 망치를 든 누군가가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접근 차단 경고창. 여러분도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보게 되는 아주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호주가 투발루라는 국가의 계정에 굳이 2중, 3중 잠금 장치를 걸어버린 이유는 지금 그 비밀번호를 해킹하려는 접속 시도가 1초에도 수십 번씩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킹의 진원지, 투발루의 현관문을 두드리던 거대한 망치의 주인은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투발루는 계륵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자원도 없고 땅은 좁고 심지어 가라앉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군이 노리는 건 땅 자체가 아니라 투발루가 서 있는 위치 그 자체입니다. 태평양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 앞바다에는 일본, 대만, 필리핀이 길게 늘어서서 거대한 쇠사슬처럼 중국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군사 용어로 제1열도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생각해서 중국이라는 맹수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둔 튼튼한 울타리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은 이 울타리를 뚫고 더 넓은 바다로 나가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울타리를 겨우 넘어도 저 뒤에 괌과 호주를 잇는 두 번째 울타리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울타리의 가장 약 투발루입니다. 만약 중국이 투발루의 군함을 정박시킬 수만 있다면
그건 마치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성벽 한가운데에 개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으로 중국 잠수함들이 쏟아져 나와 호주의 목덜미를 겨눌 수 있게 되는 거죠. 호주가 식겁한 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옆 동네 솔로몬 제도에서 악몽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중국은 솔로몬 제도에 경찰을 파견하고 항구를 개발해주면서 사실상 안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옆집에 조폭이 이사와서 발코니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는 꼴을 목격한 겁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가 호주를 움직였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할 순 없다. 그래서 호주는 투발루라는 나라를 통째로 구독해버리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호주가 문을 잠근다고 해서 포기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문을 부수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굳이 비싼 미사일을 쏘거나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얇고 날카로운 칼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요리사가 햄을 아주 얇게 썰어내듯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이득을 취하는 전술. 투발로의 식탁 위 누군가 먹다 남긴 접시에 얇게 저민 살라미 소세지 몇 조각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살라미처럼 태평양의 섬들을 한 조각씩 얇게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세지가 어떻게 섬나라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베어버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저 얇은 햄 조각.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기에 중국의 무시무시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여러분의 도시락 반찬을 한 입에 다 집어먹으려 한다면 당장 싸움이 나겠죠. 하지만 그 친구가 눈치 못 채게 햄을 1mm씩 아주 얇게 베어 먹는다면 어떨까요? 양이 좀 줄었나? 하고 의심할 때쯤엔 이미 도시락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외교가에서는 이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섬들을 한 번에 점령하지 않습니다.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본진을 치러 가지 않죠. 냅 구석진 곳에 와드를 하나 박고 조금 있다가 포탑을 하나 짓고 야금야금 시야를 넓혀갑니다. 상대방이 저기 뭐 짓네?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맵 전체가 빨간색으로 뒤덮여버리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지금 태평양의 지도 색깔이 딱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맵을 넓히려면 자원, 즉 돈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국의 두 번째 필살기가 나옵니다. 바로 PC방 요금 대신 내주기 기술입니다. 투발루나 주변 섬나라들은 솔직히 말해 가난합니다. 항구도 낡았고 도로도 포장해야 하고 인터넷도 느려 터졌습니다. 이때 중국이라는 돈 많은 형이 나타나서 어깨동무를 합니다. 야, 너네 항구 짓고 싶지? 형이 돈 빌려줄게. 이자도 싸게 쳐서. 당장 급한 섬나라들은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받습니다. 멋진 항구가 지어지고 공항 활주로가 깔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요금 정산 시간이 왔을 때 터집니다. 빚을 갚을 날짜가 됐는데 섬나라 주머니에는 먼지밖에 없거든요. 이때 형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돈 없어? 그럼 아까 지은 그 항구 그거 내 거 하자. 딱 99년만 형이 쓸게. 이게 바로 악명 높은 빛의 덫, 데트랩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정확히 이 수법에 당해서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호주가 투발루를 보고 기겁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투발루가 중국 돈으로 항구를 짓고 빚을 못 갚아서 항구 운영권을 넘겨준다면 호주 앞바다에 중국 잠수함 전용 주차장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그래서 호주는 투발루가 중국이라는 PC방 형님에게 계정을 뺏기기 전에 아예 본인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투발루의 계정을 인수해버린 겁니다. 중국 돈 쓰지 마! 차라리 우리한테 주권을 넘겨! 결국 이 싸움은 땅 따먹기가 아니라 누가 먼저 빚을 지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붕 터진 새우꼴이 된 투발루 국민들, 과연 그들의 삶은 나아졌을까요? 호주라는 새 주인님은 중국보다 더 착한 건물주였을까요? 그 답은 투발루의 어느 가정집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습니다. 평화롭던 섬나라 가장의 손을 덜덜 떨게 만든 붉은색 도장이 찍힌 월세 고지서 한 장이 말이죠.
가장이 덜덜 떨며 받아든 그 청구서에는 돈 액수 대신 아주 기이한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80. 바로 호주가 투발루라는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연간 이민 허용 인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감이 오시나요? 투발루 인구는 약 1만 1000명입니다. 매년 280명씩 호주로 이사를 간다면 투발루 국민 전원이 탈출하는데 꼬박 40년이 걸립니다. 이건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구조선 선장이 내가 너희를 다 구해주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정작 내려보낸 건 고작 3명 타면 꽉 차는 낡은 나룻배 한 척인 셈입니다. 배가 가라앉는 속도가 구조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이 거래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나룻배에 누가 먼저 타느냐는 겁니다. 호주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영어도 좀 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고 신체도 건강해야겠죠. 결국 투발루에서 가장 똑똑한 의사, 가장 힘센 청년,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짐을 쌉니다. 게임 길드로 치면 만렙 찍은 에이스 길드원들이 단체로 서버 이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투발루에는 누가 남을까요? 나이 든 노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 뿐입니다. 나라가 바닷물에 잠기기도 전에 사회를 지탱할 사람이 먼저 말라버리는 이른바 국가 공동화, 홀로잉 아웃 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호주는 280장이라는 아주 저렴한 입장권을 뿌리고 투발루의 미래 성장 동력인 알짜배기 인재들만 쏙쏙 뽑아가는 인재채굴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가 설계한 완벽한 거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기후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챙기고 뒤로는 중국을 막을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면서 덤으로 양질의 노동력까지 흡수하는 일석삼조의 빅픽처. 투발루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장을 찍었지만 그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나라의 안과 밖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제 투발루의 공항 터미널은 매일 아침 눈물 바다입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손을 흔듭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건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아주 서글픈 종이 한 장이었죠. 한 청년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편도 비행기 티켓. 목적지는 호주 브리즈번. 하지만 돌아오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이 티켓을 들고 비행기에 오르는 청년의 뒷모습을 따라가 봅니다. 그가 도착할 곳은 천국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쟁터일까요? 그 청년이 손에 쥐인 돌아오지 못할 편도 티켓.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영토는 바닷물에 잠지고 그 땅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호주로 증발해버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소멸이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발 디딜 땅이 없어진 투발루 정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정말이지 기괴하고도 슬펐습니다. 바로 나라 전체를 컴퓨터 서버 속으로 옮기는 디지털 국가 선언입니다. 현실의 땅이 사라지니까 인터넷 세상인 메타버스 안에다가 똑같이 생긴 가상의 섬을 만들고 거기에 정부 청사도 짓고 역사책도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 집이 불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모니터 속에 데이터 쪼가리를 붙들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외쳐야 하는 처절한 생존 신고입니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땅은 물에 잠기고 국민은 이민 가고 주권은 호주에게 넘겼습니다. 과연 모니터 속에 남은 저 그래픽 데이터를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투발루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의 지도를 조금만 위로 올려서 우리 한반도를 비춰봅시다. 투발루가 겪고 있는 이 딜레마,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안보는 미국과 호주 같은 해양 세력에게 의존해야 하고 먹고 사는 경제는 바로 옆에 거대 대륙인 중국과 얽혀 있는 상황. 투발루가 호주에게 안보를 지켜줄 테니 주권을 내놔라라는 청구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언제 강대국들로부터 어느 편에 설 건지 확실히 정해
라는 압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투발루의 팔레필리 조약은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줄타기에 실패했을 때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예고편입니다. 중국과 손을 잡자니 안보가 불안하고 미국 편에만 서자니 당장 무역 보복이 두렵습니다. 마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전 국민의 난제와도 같죠. 양념을 먹을까 후라이드를 먹을까. 보통은 반반 주세요 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국제 외교라는 냉혹한 식당주의는 우리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이렇게 말합니다. 반반은 없어. 둘 중 하나만 골라. 안 그러면 밥상을 엎어버리겠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치킨 박스입니다. 하지만 그 박스를 여는 순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반반 치킨이 상징하는 딜레마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옥죄어 올까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즐겨온 이 맛있는 선택지, 즉 미국과는 안보를 챙기고 중국과는 돈을 번다는 이중 전략이 이제 유통기한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투발루가 겪은 비극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식탁을 엎어버리며 이제 반반은 없다, 확실하게 내 편에 서라고 윽박지르는 순간 선택을 미루던 나라는 가장 먼저 짓밟히게 된다는 냉혹한 예언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호주는 투발루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투발루 바로 옆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를 보시죠. 이곳 역시 최근 미국, 호주와 방위협정을 맺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이라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섬 전체를 불침 함모,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마누스 섬의 해군기지는 미군 함정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확장되고 있고 공항 활주로는 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 위에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야자수 숲은 레이더 기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남태평양의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하얀 모래사장 위에는 관광객의 발자국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마저 찢어버릴 듯 팽팽하게 당겨진 녹슨 철조망이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철조망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80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철조망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그 녹슨 철조망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저기부터는 너희 땅이라는 것을 구분짓는 국경선이자 동시에 투발루가 강대국에게 넘겨버린 자존심의 경계선입니다. 철조망 틈새에 끼어 파도에 젖어가고 있는 저 여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투발루는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을 이민 보내고 주권을 호주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럼 땅도 없고 국민도 흩어졌고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서버 속에 데이터로만 남은 투발루를 과연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집은 팔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장 혼자서 텅 빈 공터에 서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투발루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은 아주 아픕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환상이고 주권 없는 생존은 비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철조망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들 사이에서 우리는 투발루처럼 등 터질 새우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물리학에 있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낚싯줄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돌은 파도가 치면 가라앉습니다. 가벼운 나뭇잎은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찌는 다릅니다. 파도가 치면 같이 올라가고 물이 빠지면 같이 내려갑니다. 절대 가라앉지도 휩쓸려 가지도 않고 딱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걸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나를 지켜줘 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리면 너희 둘 다 손해를 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무게중심을 가지는 겁니다. 투발루에게는 안타깝게도 그 무게중심이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참치와 위치밖에 없었기에 선택을 강요당했죠.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라는 방패와 문화라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버틸 때만 저 철조망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투발루의 해수면이 차오르듯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수위도 턱 밑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지금 테이블 위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뒤집어 놓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들이 위태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투발루의 선택은 끝났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주라는 거대한 방주에 올라타 생존을 보장받았지만 그 대가로 국가의 영혼인 주권을 매표소에 지불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 시작한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지도를 지워버리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투발루가 보여준 냉혹한 진실은 힘이 없는 평화는 언제든 강대국의 계산기에 의해 청구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가 내민 손은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우아한 형태의 사냥이었을까요? 보호받는 것과 사육당하는 것, 그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종이 한 장 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투발루 총리가 쥐었던 그 검은 만년필이 쥐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 가족을 안전한 땅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다 같이 물에 잠기더라도 끝까지 내 집의 주인을 나라고 외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그리고 평화의 가격표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만 남을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